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현재나 곧 나올 악재들에 대해 분석하여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보고 작년보다 더 많이 하락했거나 덜 하락한 빅테크 주식들을 보면서 지금의 주가 하락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카카오뷰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카카오톡에서도 제 영상과 커뮤니티 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1대1 문의 기능도 있으니 댓글로 물어보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에 카카오뷰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채널 추가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요? 페드의 급격한 긴축 가능성을 시장이 계속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26일 FOMC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대로 나온다면 악재에서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상승률이 현재 최고를 달리고 있어 연준은 최대한 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관과 은행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이 많이 될 거라는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2% 가까이 간다는 분석과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해서 올해 총 4번을 예상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특히나 베이비 워렌 버핏이라 불렸던 빌 에크만이 처음에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서 시장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2010년대 금리 인상을 봐보면 연준은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로 금리가 아니었고 0.25% 금리를 유지하다가 0.5%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로 금리이니 바로 0.5% 상승을 해서 인플레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또한 연준이 말로만 인플레를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향후 월가나 국민들이 연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한 번에 50포인트 이상 올렸을 때 나스닥이 어떻게 됐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94년도까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단 6개월 만에 금리가 4.75%에서 6%까지 올라가면서 1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 차트에 빨간 네모를 보시면 큰 하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리 시행 당시가 아닌 금리 시행 전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94년 8월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전에 나스닥은 무려 14%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시장은 페드가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것에 대해 선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있었던 50포인트 상승은 바로 IT 버블 당시인데요. 금리 인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전부터 나스닥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리 인상과 IT 버블이 섞여서 더 큰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차트와 뉴스를 분석하는 이유가 인간은 과거의 행동과 비슷한 경향을 하려는 특성이 있고 아무리 대비한다 해도 비슷한 성향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빌 에크먼의 말대로 갑자기 50포인트를 올리려는 패드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나스닥은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뉴스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저 또한 그런 낌새가 보이면 영상보다 먼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코로나 발생 전 전고점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뉴스를 봐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당시 뉴스를 보면 호재 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리먼 사태가 온다느니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로 기술주가 급락한다든지 유가 최고치를 달성한다든지 지금이랑 별반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지금보다 조금 덜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8.5%까지 하락했고 애플은 12.2%나 하락했습니다. 그럼 지금 애플은 어느 정도 하락했을까요? 작년 9월 조정장과 비교해서 5% 정도 덜 하락했습니다. 애플로만 비교했을 때는 그 당시보다 공포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죠. 보시면 20년 9월 조정 시 12.5%나 나스닥이 하락했고 21년 초에는 10.6%, 21년 5월은 8%, 작년 9월에는 8.5%, 그리고 지금 9.7%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4번의 하락장 평균은 9.9%입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률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이 올 때마다 뉴스를 보면 공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크게 상승해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만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이 진정한 공포저인가를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 때 저점 이후 나스닥은 113%나 상승했고 이것이 우리가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나스닥은 우상향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스닥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조금 오르려고 하면 악재가 터지고 너무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로 반등하고 당장 큰 상승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나스닥을 상승시킨 주요 원인인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유능한 직원들을 영입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임금 인상 및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뒤바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또한 각 유명 기관들도 향후 기업 실적이 인건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과 스타벅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인건비 문제가 타깃 주가까지 낮추고 있고 스타벅스는 실적 발표 때 2022년은 인건비 때문에 순이익이 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박스권을 뚫으려고 했으나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돌아왔고 스타벅스는 코로나 이전 주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인건비 문제가 이 두 개 기업한테는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창고 자동화나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이 그나마 주가를 버텨주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스타벅스는 인건비에다가 중국 봉쇄까지 타격을 받아서 전저점을 깨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마존을 3,200달러에 들고 있고 팔지 않고 쭉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사업 쪽을 확장하면서 고마진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스타벅스 매장에 자동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실적과 주당 순이익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아마존한테는 인건비가 표면적인 악재로 보이며 TSMC, 램리서치, 엔비디아처럼 박스권 행보 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 투자자들을 조사했는데 미국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중을 줄이고 거품이 끼었다는 등 여러가지 악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가장 아래쪽에 적혀있는 빨간색 네모인데요. 실적과 재무가 좋고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기술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가 좋은 기술주는 아무래도 시총이 큰 종목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애플이나 마소, 퀄컴, AMD와 엔비디아 등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덜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올린 후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격을 또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더 성장할 발판이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보시다시피 메타버스입니다. 의류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도 결국 메타버스 때문에 인수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메타버스만 들어갔다 하면 급등하는 기업들이 많아 거품이 조금 끼었을지는 몰라도 미래에는 확실하게 고성장할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기업 말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거나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잘 분석해야 할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한 분석 영상을 이번 주 내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 주식들의 주가 변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과 2021년 최고 하락률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21년과 달리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 10% 이상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무려 13%나 빠졌습니다.
구글도 작년 최고 하락률만큼 빠졌고 메타 플랫폼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많이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큰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MD나 엔비디아는 아직 고성장주이기에 작년보다 더 크게 빠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할 주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이후 한 번에 0.5%까지 금리를 올린다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차이나 리스크 등 더 강한 악재들이 오면 나스닥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할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투자 기준에 맞춰 매수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 또한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엔비디아 매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1차 매수를 263달러에 했고 2차 매수는 256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으며 다시 한번 상승할 때 과거의 행동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배울 점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듯한데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 상승장에 매수하지 마시고 하락장에 자신의 기준에 맞춰 줍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